그것이 엄마의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종 한 달 뒤 저를 맞이한 건 매캐한 연기와 신우이의 비웃음이었습니다. 헌영아, 한복 안감에 넣어줄 거 숨겨놨다. 꼭 혼자 열어봐라. 옳게. 죽은 사람 옷은 부정탄 데서 싹 태웠어. 허허. 시원하지? 형님, 이게 어떤 옷인데? 우리 엄마 마지막 유품이란 말이에요. 그만 청승 떨고 저녁이나 차려라. 30년 병수발 끝에 돌아온 건 냉담한 구박뿐. 하지만 저는 잿더미 속에서 타지 않는 비단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나흘 뒤 시대컷이 된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피눈물 흘릴 차례는 당신들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앉은 건 가슴속에 30년 넘게 묵혀둔 이야기를 더는 혼자 삼킬 수가 없어서예요. 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 62이 된 늙은 안악입니다. 창밖으로는 5월의 아카시아 향이 솔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제 코끝에는 아직도 그날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시질 않네요. 비단 타는 냄새요. 한복 비단이 불에 녹으면서 나던 그 지독한 냄새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잠들기 전이면 코끝에 맴돈답니다. 제가 시집을 간 건 26, 1996년 가을이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충청도 시골에서 평생 한복을 짓던 심선장이셨죠. 손끝이 어찌나 야무지셨던지 동네 어귀에서부터 박신의 한복집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엄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한지 등불 아래서 바늘을 잡으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거룩하던지 어린 제 눈에는 꼭 부처님 같아 보였답니다. 선영아, 한복은 그냥 옷이 아니라 그 사람 평생을 감싸주는 갑옷이여. 그러니께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혀. 저는 그런 엄마 무릎에 엎드려 자라면서 비단 짜투리로 인형 옷을 만들어 입히던 게 유일한 호사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홀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다짐했어요. 시집을 가면 시부모님, 시동생 시누이까지 다 끌어안고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리라고요. 우리 엄마처럼 가족을 위해서라면 손가락이 닳도록 살리라고요. 제 남편 이정호 씨는 같은 회사 경리과 동료였어요.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죠.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정육점을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럭저럭 묻어나는 분이었지만 시누이 이정숙이가 문제였어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시집 안 가고 친정에 놀러 앉아 있던 노처녀였거든요. 제가 첫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옳게 될 사람이 한복집 딸이라며? 옷이나 한번 해와야 쓰겄네? 시댁 들어오는 값으로다가. 저는 그때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으며 네 어머님, 형님 옷까지 어머니께 직접 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 우리 엄마는 밤을 꼴딱 새우며 시어머니 옥색 두루마기, 시누이 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리고 제 신부 화로까지 세 벌을 손수 지어 보내셨어요. 엄마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엄마는 그저 웃기만 하셨죠. 선영아, 우리 딸 시집가서 시어른 잘 모시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아. 엄마는 그거면 돼야. 엄마 걱정은 말고. 결혼 후 30년 동안 저는 정말 누에가 씨를 뽑듯 시댁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뽑아 바쳤어요. 시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지셨을 땐 5년을 똥오줌 받아내며 병수발을 했고, 시어머니 무릎 수술하실 땐 2달간 병원에서 새우잠을 잤죠. 시누이 정숙이는 40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서 친정에 얹혀 살았는데, 백화점 직원이라는 직업이 무색하게 월급을 받으면 명품 가방 사느라 바빴고, 집에 보태는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올케는 살림이 그게 뭐냐? 우리 엄마 반찬도 제대로 못 해드리냐?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이었답니다. 남편 정호 씨는 그런 누나가 답답해도 차마 뭐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아버지 없이 누나 손에 컸다는 묘한 부채감 때문이었죠.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친정 엄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선영아, 며느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아끼는 거요. 참고 또 참으면 다 복으로 돌아온다. 엄마 말 믿어. 그렇게 엄마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온 세월이 30년. 그러던 어느 봄, 친정엄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죠. 엄마는 병상에 누워서도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짚고 계셨어요. 옥색 비단에 매와 자수가 놓인 제 환갑대 입으라며 마지막 힘을 짜내 지으신 한복 한 벌. 그게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작품이자 저에게 주신 마지막 사랑이었답니다. 그 한복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네요. 어제는 이 이야기를 쓰다가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어요. 꿈에 우리 엄마가 나오셨거든요. 옥색 한복을 입고 활짝 웃으시면서 선영아, 잘 견뎠다. 잘 견뎠어. 하시는데 제가 손을 뻗으니까 스르륵 사라지시더라고요. 백앤릿이 흥건히 젖은 걸 보고서야 아, 내가 또 엄마 꿈을 꿨구나 싶었답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그 화창한 날, 친정엄마는 끝내 제 손을 놓으셨답니다. 향년 78세 임종 직전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손짓하시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셨어요. 선영아, 그 한복, 그 옥색 한복 안에 엄마가 너한테 줄 거 넣어놨다. 꼭 너 혼자 있을 때 안감을 뜯어봐라. 저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엄마, 말 좀 천천히 해, 엄마 하며 울기만 했어요.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등을 2번 토닥이시더니 그렇게 눈을 감으셨답니다. 그땐 그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엄마 영정사진만 부여잡고 사흘 밤낮을 통곡했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옥색 한복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비단 위에 수놓인 매화 꽃잎 하나하나가 우리 엄마 손길 같아서 차마 옷장에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한쪽 벽에 한복 보자기를 곱게 펴서 걸어두었답니다.
마치 엄마가 옆방에 살아계신 것처럼요. 남편 정호 씨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여보, 장모님 호상이셨어. 너무 자책하지 마. 저 한복은 당신 마음 가는 대로 둬. 내가 뭐라 안 할게.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다리 골절로 입원하시면서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잠시 들어가 살게 됐어요. 시댁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35평 아파트였는데 사실 그 집은 이건 좀 이따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하랴, 시누이 정수기 밥상 차려주랴 정신없이 바빴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엄마 한복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도 잘 다녀올게. 엄마 딸 씩씩하게 살고 있어. 걱정 마. 그게 제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누이 정수기가 그 한복을 자꾸 흘끔흘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찌나 불쾌하던지 마치 더러운 걸레짝 보듯이 한복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시장에 다녀오니까 시누이가 안방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옳게, 이거 좀 치우면 안 되겠어? 죽은 사람 옷을 집안에 걸어두니까 영 찝찝하잖아. 우리 엄마 다리도 자꾸 안 낫고 이게 다 부정 타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시장 바구니가 툭 떨어지는 줄도 몰랐죠. 그래도 꾹 참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형님, 죄송한데 이건 우리 친정엄마 마지막 유품이에요. 제가 안방 안쪽에 잘 두고 있으니까 형님 눈에 띌 일도 없고요. 그러니 이것만은 좀... 아니 옳게, 여기가 옳게 친정이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이씨 집안. 박씨 집안 망령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어슬렁거리냐고. 엄마 다리가 빨리 나아야 내가 시집을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마침 그 자리에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건드리시더라고요.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끌끌 혀를 차시면서요. 애미야, 형식이 말도 일리가 있다. 죽은 사람 물건은 빨리 태우든지 절에 갖다 주든지 해야지. 산 사람 사는 집에 두는 거 아니여? 옛말에 그렇게 했어. 저는 그때 두 무릎이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을 똥오줌 받아내며 모시었던 시어머니 입에서 우리 엄마 마지막 한복을 두고 태우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한테 SOS를 쳤지만 정호 씨는 그날따라 지방 출장 중이었고 전화기 너머로 여보, 누나한테 잘 말씀드려봐. 내가 가서 얘기할게. 그 말만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복을 끌어안고 안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차갑게 떠 있었는데 그 달빛이 어찌나 시리던지요. 저는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아침 우리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 시뻘건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사라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쓰려고 하니까 손이 또 떨리네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아침 풍경은 마치 어제 일처럼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머릿속에 박혀버린다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2014년 5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날따라 햇살은 어찌나 좋던지 베란다 빨랫줄에 널어둔 행주가 바싹하게 마를 정도였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미역국을 끓이고
신우이가 좋아하는 갈치를 노릇하게 구워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8시쯤 동네 마트에 두부랑 콩나물을 사러 잠깐 나갔다 왔죠. 길어야 30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거예요. 어디서 뭘 태우나? 봄인데 누가 쓰레기를 태우는 건가? 저는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매캐한 냄새가 우리 집에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식량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을 하면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란다에 시누이 정수기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뻘건 양동이 앞에서요. 어머, 옳게 왔어? 잘 됐네. 마침 내가 큰일을 하나 해치웠거든. 저는 그 양동이 안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우리 엄마 옥색 한복이, 우리 엄마가 마지막 숨을 짜내서 지어주신 그 매화자수 한복이 시뻘건 불길 속에서 까맣게 오그라들고 있었어요. 비단 타는 그 지독한 냄새, 매캐하면서도 달큰한 그 냄새가 거실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양동이로 달려들었어요.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엄마 한복을 왜? 아유, 호들갑은.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죽은 사람 물건 한 사람 집에 두는 거 아니라고. 어머니가 사흘째 잠을 못 주무신단 말이야. 어젯밤에 박씨 할매 꿈까지 꾸셨다잖아. 이게 다 저놈의 부정한 한복 때문이 아니면 뭐냐고? 저는 부직갱이를 빼앗으려고 손목을 뻗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부직갱이로 양동이 안을 더 세게 휘저으면서 아직 안 탄 매화 자수 조각까지 박박 짓이기는 거예요. 제 손등에 불티가 튀어서 살이 지글지글 타는데도 저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손가락에 피 흘려가며 지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마지막인데 어떻게 이래요, 형님? 야, 김선영이, 너희 친정엄마가 뭐 대단한 양반이야? 시골에서 바느질이나 하던 치무 주제에 그깟 비단 쪼가리 하나에 뭘 그리 청승을 떨어? 그리고 너 시댁에 들어와 살면 시댁 법도를 따라야지. 그때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나오신 시어머니까지 한마디 거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야속하던지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에고, 시끄러워 죽겠네. 청소가 잘했다. 죽은 사람 물건은 빨리 태워 없애야 그 혼이 좋은 데로 가는 거여. 애미야, 너도 그만 청순 떨고 아침상이나 차려라.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어요. 까맣게 탄 비단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엄마 미안해. 그 말만 되풀이했죠. 손등 화상 자국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아픔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게 100배는 더 아팠어요. 그때 시누이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툭 던지듯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옳게, 이참에 정신 차려. 시집을 왔으면 친정은 잊어야지. 그리고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잘 생각해봐. 어머니가 너 미우면 너 하나 내쫓는 거 일도 아니야. 알지?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30년을 며느리로
올케로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김선영이라는 사람이 그날 아침 그 베란다에서 죽었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35평 강남 아파트가 도대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 숨을 짜내며 속삭였던 그 말의 의미를 그 누구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까맣게 탄 한복 잔해를 신문지에 곱게 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게 손끝에 잡히더라고요. 불에도 안 탄 동그랗고 묵직한 무언가가요. 저는 그걸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답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보지 못하게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요, 눈물도 안 나오고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다잖아요. 저는 그날 그 베란다에서 정말 그랬어요. 까맣게 탄 한복 잔해를 신문지에 싸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발걸음이 마치 손뭉치 위를 걷는 것처럼 푹푹 빠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안방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그 단단한 물건을 꺼냈어요.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비단 주머니였는데 겉은 까맣게 그을렸지만 안쪽은 신기하게도 멀쩡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한복 안감 속 깊숙이 누벼 넣으셨던 모양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과 묵직한 금반지 2개,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답니다. 종이를 펼치자 우리 엄마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 딸 선영이에게 엄마가 너 시집 보내고 30년을 한복 지어 모은 돈이다. 너 힘들 때 쓰라고 안감 속에 숨겨두었으니 부디 내 인생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 엄마는 늘 내 편이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여러분, 글쎄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 무려 1억 8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바느질 품으로 그 돈을 모으시려고 우리 엄마는 평생 짜장면 한 그릇 마음 편히 못 드시고 사셨을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엄마 한복 한 벌도 못 지켰어, 엄마.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신우이의 카랑카랑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통화 내용이 안방 문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왔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야, 미숙아, 내가 오늘 일 하나 해치웠다니까? 우리 올케 친정엄마 한복 있잖아? 그거 내가 싹 다 태워버렸어. 어찌나 청승을 떨던지 아주 꼴값을 떨더라고. 그깟 시골 친모옷이 뭐 대단한 거라고? 허허허. 저는 그 웃음소리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약한 인간이었답니다. 곧장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방 출장 가 있던 남편 정호 씨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아침 일을 다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보, 누나가 좀 심했네. 근데 어머니랑 누나가 그렇게 미신을 믿잖아. 일단 한복은 이미 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가 올라가서 누나한테 한마디 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 응?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30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여보, 그게 다예요? 우리 엄마 마지막 유품인데 당신이 나한테 해줄 말이 그게 다예요? 아, 여보, 나 지금 거래처랑 회의 들어가야 돼. 끊어.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그러네, 진짜. 뚝 하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친정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동생도 자기 살기 바쁜 처지인데다 누나가 시댁에서 이런 꼴을 당했다는 걸 알면 펄펄 뛸 텐데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 세상에 정말 혼자였어요. 친정엄마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시댁 편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짓밟고 있고 정말 사방이 깜깜한 벼랑 끝이었답니다. 그날 점심때쯤 시누이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노크도 없이요. 제가 통장을 얼른 이불 밑으로 숨겼는데 다행히 시누이는 못 본 모양이었어요. 옳게 점심 안 차려? 어머니 약 드실 시간 다 됐는데. 그리고 너 아침에 그 청승은 다 떨었지? 이참에 정신 좀 차려. 아,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랑 내가 상의했는데 너 이참에 안방 빼고 작은 방으로 옮겨. 안방에 죽은 사람 기운이 너무 배어서 어머니 모시기에 부정해. 저는 고개를 들어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누이는 제 눈빛이 평소랑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잠깐 움찔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다시 콧방귀를 끼면서 한마디 더 던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옳게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잘 생각해봐. 어머니 마음 한 번만 더 상하게 하면 그날로 짐 싸서 나갈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이 집 명의?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내 남편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35평 강남 아파트가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이불 밑에 숨겨둔 통장과 엄마 편지를 꼭 끌어안고 처음으로 결심했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우리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짓밟은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독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식어버릴 때예요. 저는 그날 안방에서 30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김선영이를 완전히 묻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김선영이 일어섰어요. 박순자, 심선장의 외동딸 김선영이가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핸드폰 주소록을 뒤졌어요. 여기 있네요. 최복순. 우리 친정엄마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지금은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복순 이모님. 사실 30년 전에 우리 시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하시다가 사채에 손을 댔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우리 친정엄마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풀어서 시아버지 사채빚을 다 갚아주셨답니다. 그게 1990년대 초였으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그리고 그때 우리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단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하던 어른, 빚 갚으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영이 시집살이 힘든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돈 받으시는 대신 댁이 살고 계시는 그 강남 아파트, 우리 선영이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주세요.
단 이 사실은 사돈 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한테도 비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엄마가 왜 그러셨겠어요? 우리 엄마는 그때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딸이 30년 시집살이 하다가 늙어서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심 선장 어머니의 그 매서운 눈으로 다 알아보셨던 거랍니다. 시아버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이 35평 강남 아파트는 1992년부터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시아버지는 5년 전에 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그 집은 내 친정어머니가 너 살리려고 일찍이 내 이름으로 해뒀다. 등기 권리증은 내 금고에 내가 잘 간직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한참을 잊고 살았어요. 등기 권리증은 안방 장로 깊숙이 넣어두고 그저 시어머니 시누이 모시며 묵묵히 살아왔답니다. 시댁 식구들이랑 섞이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우리 엄마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그날 우리 엄마 한복을 태우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가 진짜 원하셨던 건 제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였다는 걸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복순 이모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두어 번 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선영아, 이게 얼마만이니? 너희 엄마 일주기 때 보고 처음이지? 이모님, 저 부탁 하나 있어요. 30년 전에 우리 엄마가 시아버님께 부탁하셨던 그 일 있잖아요. 강남 아파트 명의, 저 이제 그 집을 처분하려고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비싸게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복순 이모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영아, 무슨 일 있었구나. 너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너 손잡고 도와주셨을 거다. 이모가 너희 엄마 목까지 해줄게. 마침 우리 사무실에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와. 등기 권리증이랑 신분증, 인감도장 다 챙겨오고. 저는 네 이모님 그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곧장 안방 장로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빛바랜 등기 권리증을 꺼냈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김선영 1992년 3월 15일 이전. 저는 그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꼭 안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심어놓은 이 씨앗. 이제 엄마 딸이 거두려고 해요. 엄마 한복 태운 죗값 엄마 딸이 톡톡히 받아낼게요. 지켜봐줘, 엄마.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또 친구랑 통화하면서 우리 엄마 흉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졸고 계셨죠.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시누이 빨래까지 곱게 개어 방 앞에 놔뒀어요. 어머, 우리 올케 오늘은 웬일로 군말 없이 일 잘하네? 그래, 진짜 그럴 것이지. 아침에 청승 떨던 거랑은 사람이 딴판이야? 호호. 저는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형님. 제가 오늘 정신이 좀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제 인생을 살려고요.
신우이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래, 잘 생각했다며 박수까지 치더군요. 시어머니도 졸음가신 눈으로 애미가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정말 속으로 비웃었답니다.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빌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을 때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모님 병문안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답니다. 손에는 등기권리증이랑 인감도장,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기신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서초동 복순 이모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분과 강남 최고의 매매 전문 공인중개사 2분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현영 사모님, 등기 확인했습니다. 명의 깨끗하고요.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춰서 14억 5천만 원에 금매로 내놓으면 강남 매물 특성상 사흘이면 거래 가능합니다. 매매 후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정식으로 퇴거 통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매수자가 입주 가능한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저는 그날 시댁 식구들 표정을 꼭 제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복순 이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천양아, 잘 결심했다. 너희 엄마가 하늘에서 박수치고 계실 거야. 라고요. 저는 빙긋 웃으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5월의 햇살이 어찌나 따스하던지 마치 우리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 뒤 시댁 식구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참고 살다가 딱 한 번 칼을 빼들면요. 그 칼끝이 얼마나 매서운지 본인도 깜짝 놀란대요. 저는 그 나흘 동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분하게 시댁 식구들 시중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미역국을 끓이고 시누이 다림질을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시계 초침 가는 소리를 세고 있었답니다. 째깍, 째깍, 그 운명의 날을 향해서요.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였어요. 강남 부동산 시장이 그때 한참 호황이라.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은 지 단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답니다. 그것도 현금 14억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치르겠다는 IT 사업하는 40대 사장님이었대요. 잔금까지 깔끔하게 처리되고 시댁 식구들에게 퇴거 통보가 가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정성껏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렸어요. 시누이가 좋아하는 LA 갈비를 굽고 시어머니 보양식이라고 전복죽까지 끓여 올렸죠. 시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도 이제 사람 됐다. 그 한복 태운 게 차라리 잘된 일이야. 부정한 거 다 떨어내니까 집안이 화목해지잖냐. 아유, 그러게 엄마. 진작 태워버릴 걸 그랬어. 옳게, 너도 이제 알겠지? 시댁 법에도 따라야 집안이 편하다는 거. 호호호. 저는 그저 빙긋 웃으면서 네, 형님, 잘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식탁 옆에 가지런히 정리해둔 노란 봉투 3개를 흘끗 쳐다봤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매매 계약서 사본과 퇴거 통보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누구세요? 어머, 변호사?
우리 집에 변호사가 왜 와요? 신우이가 현관문을 열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이지훈 변호사님과 법원 집행관 2분, 그리고 새로 이사 들어올 매수자 사장님과 그분의 인테리어업자 3사람까지 무려 7명이 우르르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눈이 희둥그레지셨고 신우이는 입을 떡 벌린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저는 그제야 앞치마를 천천히 벗으면서 안방에서 미리 챙겨둔 등기권리증 사본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형님, 변호사님 모셔왔어요. 2분께 전해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도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이 주택은 지난 5월 12일자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어제 잔금까지 완납되어 소유권이 매수자 정민호 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거주자분들께서는 5일 이내에 짐을 정리하고 퇴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세요? 갈비 양념이 입가에 묻은 채로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과간이던지요. 시어머니는 휠체어 손잡이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매매를 해? 우리 엄마 집이야. 우리 엄마 집. 등기 가져와봐. 등기. 보시죠. 이 주택의 소유자는 1992년 3월 15일자로 김선영 씨 며느님 본인 명의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22년 전부터요. 고 이만수 어르신께서 박순자 여사님과의 약정에 따라 직접 명의 이전을 하신 기록입니다. 시어머니가 등기부 등본을 보시는 순간 어이쿠 하시면서 휠체어에서 그대로 푹 쓰러지셨어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등기부 등본을 박박 구겼답니다. 저는 그런 2사람을 차분하게 내려다보면서 평생 처음으로 시원하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님, 형님, 이 집은 22년 전부터 제 명의였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시아버님 사채빚 5천만 원을 갚아주시는 조건으로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 도리 다 하느라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입 밖에 안 냈고요. 그런데 형님이 우리 엄마 마지막 한복을 태우신 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고요. 야, 김신영이, 너 미쳤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면서 평생 단 한 번도 신우이한테 해본 적 없는 말을 차갑게 내뱉었어요. 형님, 사람이 할 짓이요? 그럼 우리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손가락에 피 흘려가며 지어주신 마지막 한복을 부직갱이로 박박 지니겨서 태운 건 사람이 할 짓이었나요? 죽은 사람 옷 드는 거 아니다라고 비웃으며 깔깔 웃으신 건 사람이 할 짓이었어요? 신우이가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려서요. 그때 매수자 정민호 사장님이 점잖게 한 말씀 거두시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5일 안에 깔끔하게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안 비우시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제 집행 들어가야 합니다. 집행관 2분이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까지 사진을 찰칵찰칵 찍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으신 채로 청호한테 전화해, 청호한테 하면서 발버둥을 치셨고 신우이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 정호 씨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대더라고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우리 엄마 영정사진과 통장, 그리고 까맣게 탄 한복 자네를 곱게 싸든 보찜 하나만 챙겨서 거실로 나왔어요. 30년 시집살이 짐이라고는 그게 전부였답니다. 신우이가 마지막으로
제 발목을 붙잡으면서 빌더라고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옳게,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한복 태운 거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 다리도 안 좋고 나는 갈 데도 없단 말이야.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답니다. 형님, 우리 엄마가 한복 안감에 뭘 숨겨 놓으셨는지 아세요? 형님이 부직갱이로 짓이긴 그 잿더미 속에서 우리 엄마가 30년 모으신 1억 8천만 원짜리 통장이 나왔어요. 형님이 그 한복을 태우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통장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결국 우리 엄마가 저를 살린 거예요. 형님 손을 빌려서요. 저는 보찜을 어깨에 둘러매고 30년 살아온 그 강남 아파트 현관문을 천천히 열고 나섰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 통곡 소리와 신우이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리니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마치 우리 엄마가 두 팔 벌려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그 햇살 아래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자유를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남을 짓밟고 살다 보면요. 그 짓밟힌 사람의 한이 언젠가는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온대요.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엄마 한복에 뿌린 그 잿더미가 결국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엎어 버렸답니다. 제가 보찜 하나 메고 그 강남 아파트를 나선 그날 저녁,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대요. 나중에 친정 동네에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전해 들은 얘긴데 같은 동 주민들이 다 구경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정호 씨가 그날 밤 9시쯤 지방 출장에서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진보다리 위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해요. 엄마, 누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은 어디 갔어? 야, 이정호, 내 마누라가 집을 팔아버렸어. 22년 전부터 자기 명의였대. 빨리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리고 빌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100통도 넘게 눌렀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복순 이모님이 잡아주신 서초동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우리 엄마 영정사진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미역국을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엄마한테만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답니다. 그 다음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진짜 추락이 시작됐어요. 신우이 정숙이는 그동안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정육점 건물도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아버지가 사채빚 갚느라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긴 상태였더라고요. 신우이는 평생 백화점 월급을 명품 가방 사느라 다 쓰고 저축이 한 푼도 없었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결국 두 모녀는 경기도 외곽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휘황찬란하던 강남 35평 아파트에서 햇빛도 안 드는 반지하 6평 방으로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남편 정호 씨가 서초동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양복 차림이 며칠째 부쩍 후줄근해져 있더라고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거뭇거뭇했어요. 무릎을 꿇고 들어오면서 흐느끼더라고요. 여보, 선영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누나 말만 듣고 당신 마음 못 헤아렸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가 충격으로 또 쓰러지셨어. 누나도 직장도 그만뒀어.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응? 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남편 앞에 내려놓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진짜 제 마음을 보여줬어요. 여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내가 당신 어머니 똥오줌 받아낼 때, 당신 누나가 나한테 폐악질 부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누나가 좀 그래도 참아라.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렇다. 그 말만 했죠? 우리 엄마 마지막 한복이 잿더미가 됐을 때도 당신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러네 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여보, 이혼 서류예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도장만 찍어줘요. 당신은 어머님 모시고 누님 챙기면서 사세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 엄마 딸로 김선영이로 살 거예요. 남편은 그날 밤늦게까지 제 오피스텔 문 앞에서 빌었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복순 이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선영아, 신우이가 어제 정리점 다니던 옛날 거래처에 가서 돈 빌리려고 행패 부렸다더라. 거기 사장님이 너희 시아버지 사채비 갚아준 사람이 너희 친정엄마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신우이가 한복 태웠다는 얘기까지 동네방네 다 퍼졌어. 은혜 원수로 갚는 신우이 이야기로 말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끝내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정에 절은 올려야겠다 싶어서 장례식장에 잠깐 다녀왔답니다. 그곳에서 본 신우의 모습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살이 쪽 빠지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그 도도한 사람이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검은 치마를 입고 있더라고요. 옳게. 은영아, 너희 친정엄마한테 내가 사죄할게. 내가 그날 한복 태운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태운 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신우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줬어요.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간 종이 가방 하나를 신우의 손에 쥐어줬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엄마가 30년 전에 시댁에 보내셨던 신우의 분홍 저고리와 남색 치마 한복이 곱게 개어져 있었어요. 형님, 우리 엄마가 30년 전에 형님 위에 지어주신 한복이에요. 한 번도 안 입으셨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엄마 정성 알고 사세요. 사람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형님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신우이는 그 한복을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했어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기신 1억 8천만 원과 아파트 매매 대금 14억 5천만 원으로 저는 친정 동네에 작은 한복 박물관을 하나 세웠어요. 이름은 박순자 침선장 기념관이에요. 우리 엄마가 평생 지으신 한복들과 신우이가 태우다만 그 옥색 매화 자수 한복 잔해까지 유리관에 곱게 모셔두었답니다. 그곳을 찾아오는 분들마다 우리 엄마 솜씨에 감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그 박물관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어느덧 제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지난 7단계 동안 제 못난 인생사를 묵묵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이 늙은 안하기 두 손 모아 깊이 감사드린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제 책상 위에는 우리 엄마 영정사진이 환하게 웃고 계세요. 지금 저는 올해로 62 박순자 침선장 기념관의 관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친정동네 한적한 언덕배기에 자리한 자그마한 한옥인데요. 마당에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던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어두었답니다. 매년 봄이면 그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서 마치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옥색 한옥에 자수처럼 마당을 가득 채워요. 그 매화 그늘 아래서 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우리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엄마, 오늘도 박물관에 손님 다녀가셨어. 충청도에서 한복 배우러 오신 새댁이 우리 엄마 솜씨 보고 펑펑 우셨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박물관에는 매일 평균 50명 정도의 관람객이 오세요. 한복을 배우려는 젊은 분들, 우리 엄마 같은 옛 침선장 솜씨를 그리워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들까지요. 시누이가 부직갱이로 짓이기다만 그 옥색 매화 한복은 박물관 가장 안쪽 유리관 안에 곱게 모셔져 있어요. 그 옆에는 우리 엄마가 안감에 숨겨두셨던 편지도 함께 전시했답니다. 내 딸 선영이에게 엄마는 늘 내 편이다 라는 그 한 줄, 그 편지를 보고 가시는 분들마다 눈물을 닦으세요. 남편 정호 씨는 이혼 후에 시누이 정숙이와 함께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정육점을 다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시누이는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결국 시집은 못 가고 동생 곁에서 평생 정육점 일을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친정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을 통해 소식이 들리는데 시누이가 매년 봄이면 우리 엄마 선소에 매화꽃 한 다발을 놓고 간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굳이 만나러 가지는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참는 게 능사가 아니랍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저희 세대 여인네들은 참아라, 참아라 라는 말을 등에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시집살이가 매워도 참고, 남편이 무심해도 참고, 시댁 식구들이 무례해도 참았죠. 그런데 여러분, 참는데도 끝이 있어야 해요. 상대가 내 부모님까지 짓밟고 내 존엄까지 무너뜨릴 때는 그때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지키는 길이에요. 둘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세요. 우리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손가락에 피 흘리며 한복을 지으셨는데 저는 엄마 살아계실 때 변변한 효도 한번 못 해드렸어요.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는데 저는 평생 그 말을 못했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오늘 저녁에 꼭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 한마디면 부모님은 그날 밤 가장 행복한 꿈을 꾸실 거예요. 셋째,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30년을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올케로만 살았어요. 그러다 환갑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김선영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기 시작했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이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마음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제 못난 이야기에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60대, 70대 우리 언니, 오빠, 형님들, 누님들, 그동안 자식 키우랴, 시부모 모시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보고 싶은 곳도 다녀오세요. 그렇게 평생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이 받아야 할 당연한 선물이에요. 오늘 밤에도 우리 엄마 영정사진 앞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올려놓고 저는 평안히 잠자리에 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밤 깊고 단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환한 햇살과 함께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빌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흘리신 눈물이 우리 세대에서는 다시 흐르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저는 박순자 침선장의 외동딸 김선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